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4박 6일간의 프랑스,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MOU 체결 등의 순방 성과로 주목이 되고 있죠. 이와 함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결국 이 어민들만 본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권 쟁점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전 또 세일즈 외교 등의 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을 하죠. 먼저 베트남에서 윤 대통령과 베트남 주석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고해진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영내의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입니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sẵn sàng thúc đẩy và tham gia tiến trình phi hạt nhân hóa bán đảo Triều Tiên. 자, 일단 그 111건의 역대 최대 규모 MOU를 체결했고 이제 프랑스, 베트남 이렇게 순방을 했습니다. 송국건 평론가 의식의 성과가 어떻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그 총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사우디에 뒤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좀 근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PT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했죠. 그렇습니다. 하고 한국의 대중 그 문화인들과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실 이게 상당히 상황이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030년에 유치를 희망을 하는데 2025년에 일본이 합니다. 그리고 2035년에 중국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 측이 이 방해가 상당히 심하다고 해요. 그런 것을 뚫고 동북아에서 세 번 연속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뚫고 지금 어느 정도 가서 역전의 그 성과는 저는 이뤘다고 보고 그다음 베트남에서는 아무래도 1억 인구를 바탕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역량의 전체 3위입니다. 베트남. 그 상황에서 가서 이번에 111개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전에 그 대통령이 가서 순방을 하면서 체결한 MOU 기록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란 가서 66개, 66개니까 거의 2배의 MOU를 체결하고 오는 그런 성과를 거뒀죠. 그런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특히 해외 나갈 때마다 일종의 어떤 가짜뉴스 이런 것이 퍼지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몇 개가 나와서 그 참 아쉽죠. 알겠습니다. 그 가짜뉴스 얘기도 이따 다시 해볼 텐데요. 김건희 여사는 베트남 주석의 배우자 덤 여사가 선물한 베트남 전통 의상을 직접 입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상 배우자로서는 또 처음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언론 보도 보고 봤는데 원래 이제 베트남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이제 정부가 다 있었지만 그 사이가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협력 국가이기도 하죠. 북핵에 이제 대비해서.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전통 의상 아오자이 옷을 입은 김건희 여사를 보니까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국빈 방문 때 옛날에 이제 그 국회의장 방문 때 함께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 좋구나라는 걸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화면에 저 옷을 입고 예쁘게 보이긴 정말 어려운데 아니, 너무 개인적인 견해. 제 개인적인 견해. 근데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그냥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성과가 굉장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OU 그 건수가 111건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40억 달러 지원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눈여겨본 게 광물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실 광물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인데 베트남이 굉장히 풍부한
광물을 갖고 있습니다. 횡포류 같은 거. 그걸 이제 함께 개발하는 기반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베트남 방문의 성과가 적지가 않습니다. 일단 경제사절단 규모가 상당히 컸고요. 이 부분이 미국에 같이 갔던 경제사절단의 2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또 베트남이 한국으로선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냐.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 성격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런 어떤 정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110건이 넘는 MOU, 뭐 MOU가 정식 계약은 아니더라도 사실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향후 성과를 또 어떻게 실질적으로 낼지 그 향후 과제가 정부에 남아있다라고 평가할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거를 어떻게 만들지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송국권 평론가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윤 대통령 방문 때 이 가짜 뉴스 논란이 있었어요. 이 관용차 요 부분 홀대했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좀 정리해 주시죠. 있고 그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PT 현장에 지각을 했다. 그렇죠. 그것이 그 야당 청양의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뭐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미리 가 있었고 그쪽 현지의 진행 차질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 관용차는 이렇습니다. 그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그 대통령이 이번에 PT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를 초청을 했는데 그 엘리제궁에 도착한 차량을 보니까 빈 살만 대통령은 벤츠 S680, 그다음에 멜로니 총리는 마세라티, 이게 몇 억씩 하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갔는데 르노그룹, 프랑스 르노그룹의 SUV를 탔다. 이건 한 5천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이러니 지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홀대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또 그 잘못 알려진 것이 이 이탈리아 총리나 빈 살만이 타고 간 것은 프랑스에 있는 자기 나라 대사관의 차입니다. 대사관의 차가 그 정도 급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제공한 의전용 차량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전용 차량을 제공을 했다는 것이 격이 높다고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전용 차를 르노 자동차를 탄 외국 그 원수들도 스페인 국왕도 있고 아르메니아 대통령도 있고 모디 인도 총리도 있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저 차를 즐겨 탄다는 것이니까 이게 또 가짜 뉴스가 된 거죠. 이런 가짜 뉴스 계속 나오는 거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송국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전 차량이 제공됐고 그 의전 차량은 사우디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절하고 자기 차를 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 프랑스 정부에서 제공한 의전 차량 탄 거죠. 근데 이건 가짜 뉴스도 문제가 있지만은 대통령실에서 또 이런 걸 가지고 선동 세력의 왜곡이 개탄스럽다 이렇게까지 핵심 관계자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 좀 여유 있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대통령께서는 프랑스 정부가 제공한 의전 차량을 탔을 뿐이다.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똑같은 패딩 입고 헐렁한 바지 입는 거 보면 알다시피 형식과 이런 것보다 내용을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대응을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각 얘기도 나왔는데 그 지각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음모론이죠. 물론 가짜뉴스 판명 났지만은 지난번에 영국에 가셨을 때 지각을 했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그런데 이제 그때도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가면은 영국 왕실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한 것처럼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미스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 자꾸 나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한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것을 정직하게 소통하면서 좀 위트 있게도 또 하면은 이렇게 개탄스럽다, 뭐 왜곡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홀대론 얘기 나온 것도 저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하고 왔는데 홀대받았다 이런 논쟁은 안 좋은데 이제 그건 이제 전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혼밥했다 이런 홀대론이 나와서 이게 지금 자꾸 반복이 되는 건데 이런 정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신 공격이라든지 혐오 정치가 좀 없어지는 문화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가지고 이제 정쟁이 벌어지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보기에는 가짜 뉴스 왜곡 반복이 되니까 저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듣는 거 보면 상식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면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 대통령실에도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점잖게.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너무나 반복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술자리에 아예 대놓고 지금 괴담 비슷하게 허위 사실을 그냥 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반응하는 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한다? 저는 그러면 그게 이게 상대방에 맞춰서 어떤 반응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제 귀국한 뒤에 장차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통일부 장관 지명과 차관 대폭 교체 이게 좀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좀 미뤄졌죠. 그 차관 그 인사 대상자가 벌써 이 정보지 같은 데서 다 돌고 있었어요. 한 1, 2주 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상황에서 권영세 이 통일부 장관이 일단 그 국회로 복귀를 하겠다 이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고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임자도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 귀국하고 나서 또 통일부 장관 외에 차관급을 한 6, 7명 정도로 이렇게 대표 교체를 하면서 일종의 개각 효과를 낸다. 다른 장관들은 교체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개각 효과를 낸다는 것이고 그중에 한 명 또 그 주목되는 인물이 이동관 전 특보가 이동관 현재 특보죠.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지명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방통위원장 지명이 놓쳐진 것도 지금 전임 방통위원장이 그 가처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면직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귀국을 하면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통일부 장관 그리고 한 6, 7개 차관급 인사를 하면서 일종의 개각 효과를 내는 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는 먼저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갈 겁니까? 아예 이번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검찰청 앞에 그것도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적 선거인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 대표로 지낸 분이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만약 후보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노회찬 정신 모독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최근 각종 라디오와 TV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이런 상황에 노회찬 전 의원까지 소환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일단 조급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전자로 보입니다. 조급한 마음이라 보이고 앞으로 이제 법정 투쟁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급한 마음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정의당은 사실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강령이 소수자에 대한 보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시비비를 다 따지는 것 자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인들 돌아가신 분들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대표 같은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좀 더 엄숙한 마음으로 대해서 이걸 막 정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분풀이 대상한다든지 이런 문화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 대응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에 사실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이런 거죠. 사실은 선거 때 이게 다 관행적으로 있었다는 얘기고 뭐 당신네 당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다퉈야 될 부분이지 국민들한테는 우리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왜 소크라테스입니까? 이게 악법도 법이다 하고 내로남불을 안 했기 때문에 철학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리, 뭐 예를 들면 다른 당은 어떠냐, 이게 관행이다, 법이 잘못됐다 이런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끊겠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대응을 하고 전직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희태 대표의 경우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밥값 명목으로 아무튼 돈을 준 이 돈봉투 비슷한 사건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제도적 개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피의자가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묻고 싶고요. 이 말 자체로 자백한 거예요. 밥값 줬다라는 거를 지금 자백하고 본인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분노를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격앙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심상정 후보한테 단일화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일화 요구했고 마치 정의당이 거절해서 자기네가 집권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제는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의당 쪽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가 자백한다 이건 조금 개인적인 분석을 주신 건데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고 노회찬 의원이 있었다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해서 정권을 뺏기지 않았을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꽤 커지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눈물이 앞을 가려요.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기습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심상정 후보님한테 단일화 요청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아무튼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용인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정말 노회찬 선배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전에 부위원장님도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선 당시로 돌아가 보면 0.7%포인트 차로 이제 패배를 했고 심상정 의원이 그 당시에 차지했던 표가 2.3%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보면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라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는 해석은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면 본인이 수사를 받았겠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구도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럼 2%가 넘는 표가 완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왔을 것이냐. 왜냐하면 투표를 포기하는 정의당 지지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일화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예단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 정의당에는 왜냐하면 노회찬 전 의원이 너무나 큰 아픔이기 때문에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의당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말라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입만 열면 거짓말. 송영길이 송영길 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까지 들먹이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단일화를 요청했다는 새빨간 거짓말. 거절당했다는 망상적인 소설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대단할 뿐입니다. 남 탓으로 일관하는 구태 비리 정치인 송영길 전 대표님, 입 다물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 내용 중에 이제 정의당까지 끌어들였다. 여기에 이제 정의당에서는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노회찬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있었어도 단일화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미 정의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거의 앙숙이 됐습니다. 그때 비례대표 위성정당 비례대표 문제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했는데 정의당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때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는 본인들이 단독으로 자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정미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 당시 기사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로 검찰 국가가 들어섰고 검찰 독재 국가가 들어섰고 내가 탄압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지금 노회찬 전 대표까지 끌어냈는데 노회찬 전 대표가 있었어도 이번에는 단일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민주당이 무엇보다 자기들이 자력으로
청지할 수 있다고 봤는데 네. 정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 제안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 조금 전에 그 돈봉투와 관련해서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본인은 이것을 그 자기를 부르지 않는 것이 검찰이 부르지 않는 것이 증거 조작하느라고 안 부른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이 완전히 사건이 없는 거를 증거 조작해서 만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밥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자백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그때 당시에 적용된 게 정당법에는 공직선거법은 뭐 총선이나 이럴 때 적용되는 게 공직선거법이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일당도 주고 식사 대접이 가능해요. 근데 정당법에는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전국 단위 회의를 하는 그 자리 외에는 밥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수된다. 그래서 선거법처럼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 말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들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 정도의 그러니까 밥 먹었다는 게 상징적이지 일종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법 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백을 그렇게 하면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의 조작 수사라든지 이런 문제 아니면은 지금 선거법 관련한 그 선거법 개정에 관한 주장을 하려면은 그거에 집중해서 그거에 필요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좀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물타기로 오해를 받는다든지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제 조작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KBS 2021년 9월 7일 날 보도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당신 내가 탈탈 털어서 15년 이상 살게 해준다. 엄마 와이프 싹 다 공범 구속해가지고 회사까지 탈탈 털어서 변호사 비용 수억 나가게 해줄 것이다. 엄마 조사하는 거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이거 불효 아니냐. 와이프까지 체포하면 애들 누가 보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회유 협박을 하고 조작을 한다. 이런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기사를 얘기하시는 건지 KBS 2021년에 검찰이 조작 수사 관행이 이런 게 있었다. 어떤 건에 관해서 그 얘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9월 7일 날 2021년 9월 7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취지는 맞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피의자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검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관해서 그걸 지적하고 그걸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높아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송 전 대표의 발언과 이원석 총장 또 한동훈 장관의 반박도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른 분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자, 정미경 전 최욱께서 보시기에 이게 지금 녹음 파일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다 국민들 다 들었는데 이런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유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태블릿 PC 그 조작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왜 저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 녹음된 거 그거 조작됐다 아마 이거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나가길 너무 나간 게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으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거다. 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으면 돼버리죠.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기자라면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탄핵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면 문재인 정권은 탄생돼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를 자기가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 그 당시 다시 돌아가면 그 태블릿 PC로 인한 이런 모든 것 때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촛불 집회를 열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건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왜 저 양반이 자기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말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저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되게 점잖은 분인데 예. 놀랬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좀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저 양반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또 안 부르면 이번에는 이 검찰청 앞에서 텐트를 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체계적인 수사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송 전 대표 왜 저러는 걸까요? 일단 증거 조작은 너무 나아갔다는데 전 동의하는데 네. 부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긴 그래요? 해요. 왜냐하면 이 이정근 녹취 파일이요. 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한 수년, 그러니까 한 1, 2년 전에 이미 예. 좀 검찰이 확보를 했었거든요. 물론 양이 많고 그래서 일일이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정근 씨는 이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이후에 이미 지금 항소심 계류 중입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고요. 물론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뇌물을 수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수사를 좀 속도를 낸다면 꼭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예. 지금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 영장 2번 청구해가지고 발부돼서 지금 수감된 지도 꽤 됐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송영길 대표로서는 예. 본인이 프랑스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의 요구였습니다. 급히 귀국을 했는데 검찰이 소환하지 않는다. 증거는 기본적으로 진작에 확보를 했고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총선 스케줄이랑 혹시 저울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성을 갖고 수사와 관련한 시간을 조율하는 거 아니냐라는 항변을 하고 싶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그렇군요.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그 보통 사람들은요. 수사에 응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도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난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 나는 수사에 응할 뿐이다. 내가 왜 핸드폰을 제출하냐.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폰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텐트를 치고 나를 왜 안 불러주느냐 빨리 불러라. 이게 수사에 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사에 협조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딱 이거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까지 성공의 법칙이 그 정치를 통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법률적인 문제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수사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사의 영역에서 자기의 범죄 혐의를 벗어나서 성공하는 방식을 정치적 방식으로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방식.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싸우는 민주당. 예. 이런 것처럼 검찰과 싸우는 송영길.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몇%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대단하다고 나오시니까 다행이죠. 핵폐수 방류는 우리 바다 침공입니다. 자, 이 문제도 끝이 안 보입니다. 민주당 지역을 좀 돌면서 오염수 방류 장외 집회를 벌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선동하면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국권 평론가가 보시기에 지금 상황을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라는 것뿐이 아니고 수산업자들과는 그 손해를 본 쪽에 손해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법을 만들겠다. 예. 손실보전법을 만들겠다. 예.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괴담을 퍼뜨려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가서 앞으로 김밥도 못 먹는다. 김 때문에. 그리고 먼 게 뭐 못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소비자들이 안 가죠. 안 가서 네네. 지금 생선의 도매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아직 그리고 지금 해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7월 달에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면은 후쿠시마가 일본 열도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태평양 가서 돌아오는데 4, 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물론 일부 학자들은 한 4, 5개월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해협에서 파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저기였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게 2011년인데 그때 하루 300톤씩의 이게 오염수가 방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평양 가서 돌아왔어도 벌써 돌아왔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다면은 지금 우리 생선회를 못 먹어야 돼요. 보통 그게 5, 6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지금 부산에 갔다가 또 인천 갔다가 그다음에 강릉 갔다가 또 7월 한 달은 전국 그 해안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달에 지금 일본이 순차적으로 방류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점을 맞춰서 지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타이밍을 맞춰가는 거예요. 7월 달에 방류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 모든 이슈를 일종의 뭐 친일 반일 프레임, 이 후쿠시마 방류수를 기회로 해서 그렇게 이 프레임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정치적 목적이 지금 이 본인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수산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은 국민의 피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와 그제 강원도를 찾아서 어업인들을 위해 오염수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 시장 상인들의 관심 더 높았던 쟁점이 따로 있었는데 직접 보시죠. 주문진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방사선도 중요하지만 여기 주문진 폐기물 너무너무 중요해요. 폐기물을 여기다가 한다 하니 너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문진 주무실 전체 주무실에 다 죽습니다. 사람 하나도 안 와요. 그 폐기물 하지. 폐기물 시설 좀 해주세요. 여기 다 핵심 문제가 폐기물 시설이군요. 안녕하세요. 회장님이 다 통일시킨 건 아니죠?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저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확인이 잘 안 된 상황이었고요. 일단 또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IAEA에서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발표가 나와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과학적으로 근거가 나오는데도 왜 못 믿는 건지. 이게 결과를 단정해놓고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믿을 수 없다라고 진단하는 건 틀린 거죠. 말씀 주신 대로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는 이 일본 정부가 낸 보고서를 이 검증이 제대로 잘 됐는지를 상호 교차 검증하는 정도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부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봤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물론 큰 틀에선 안전하다고 났는데요. 1차 알프스를 거쳤을 때 남게 되는 핵종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류는 기본적으로 돌고 물이 방류가 되면 오염도 측정이 비교적 그러니까 쉽지만 어류 농축계수, 그러니까 어류에 쌓이게 되는 방사성 오염 수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진단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요. 제 주변에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부모들 상당히 많으신데 걱정이 전 괴담에 뭔가 농락당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더라고요.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일본의 폭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그래서 좌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동해를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한 발언이 있는데 괴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확신을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뭔가 의도가 있는 정치적인 행태라고 규정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거 TF까지 만들었습니다.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유의미한 그런 해는 없다는 이야기, 그 보고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그것과 그때도 아마 과학자들의 이 자문을 받아서 했겠죠. TF에 보면은. 근데 그때는 그 무의미하고 지금은 유의미해지는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공포는 이 삼중 수소라는 데 대해서 이 삼중 수소가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미친다.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해요. 근데 삼중 수소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과학자들은 삼중 수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돼서 들어오는 그 삼중 수소 양이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리가 CT를 찍을 때나 아니면 뭐 MRI 찍을 때나
뭐 아니면은 무슨 그 다른 것을 뭐 섭취를 할 때 들어오는 그 정도의 양밖에 안 된다. 그것보다도 덜 미친다. 이런 그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내놓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삼중수소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이야. 이것만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종의 계담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2016년의 사드 전자파 논란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모습 직접 보시죠. 자, 저희도 저 장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전자파 참여 이야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보시기에 지금 괴담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그러면 저거와 과거와 저와 지금 상황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나온 분도 참 부끄럽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주의 주민들이 100명 중에 12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최근 1년간에 10명이 발병했다고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를 일부 마을에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물론 너무 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은 이런 어떤 소수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야당의 역할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국회에서 보좌관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백혈병 청문회 때문에 삼성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나 이런 것이 230건이 발생하고 그중에 79명이 사망을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뭐 백혈병이나 암이 감기도 아니고 네 집꼴로 한 집씩 이게 백혈병이나 암에 걸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불승인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삼성과 그 근로복지공단의 공동 소송을 준비했던 그런 문건도 발생하고 그런 그 발견이 되면서 그 유착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정부의 발표를 하더라도 이게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도 그래서 사실 작은 거라도 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과 언론이 그런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게 과했을 때는 국민들한테 지금도 조롱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지만 야당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한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도쿄전력이 계속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알프스에 대해서 성능을 과장한다든지 후쿠시마 방문하는 국민들을 뭐 감지기를 꺼가지고 속였다든지 이런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멜트다운을 은폐했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더 매일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고 일본을 지금 대변을 하고 변호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일본 정부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의혹을 갖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막 괴담을 조장한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소수를 대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드와 오염수 문제는 뭐 다른 사안이라서 별개라고 보더라도 사실 이게 논란이 더 커지는 게 이 사드 때 환경 영향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 영향 평가가 나왔는데도 박주민 의원은 또 이걸 또 못 믿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또 과학적 검증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되더라도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원래 민주당이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천안함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 다 남아 있어서 그래요. 천안함 때 우리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조사를 하면 안 믿을까 봐. 또 민주당이 괴담 또 할 거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할까 봐 국제적인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협력해서 그거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그 사람 이대경 씨가 뭐라 그래요.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또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예를 네. 들면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환경 영향 평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박주민 의원만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 다 조사하면 또 그거 못 믿겠다고 할 거고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아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퉁치듯이 막 가는 그런 대사를 보면은요. 어민들께는, 예. 아니 저는 사실 그거 볼 때마다 예, 예. 아 왜 이번에는 박주민 의원하고 똑같이 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렇게 할까라고 예. 생각해봤더니 본인이 과거에 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덮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염수 문제는 아무래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 코인 논란 일으킨 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를 했죠. 그런데 이 자문이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 내역을 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요, 본건과 관련이 없으니 안 내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상황은 글쎄요, 뭐 그 법률적으로도 좀 봐주시고 이게 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도 좀 봐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일단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절차인데요. 네. 관련 자료를 본인이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보좌진을 지켜서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을 내는 의무가 있고 이게 낼 자료인지 아닐 자료인지는 어떤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혹이 실체가 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확보가 되지 않았다거나 확보가 됐지만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다라고 소명을 하는 것이 맞지 예. 이게 관련됐는지 아닌지 여부를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사건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데도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소위로 넘겨서 심의한 뒤에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르면 26일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징계 수위 어떻게 될까요? 징계 수위가 그동안 관행대로 아니면 그동안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심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예. 네, 또 국민들이 지난주에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예. 이런 사법 규범이나 이런 거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국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네.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윤리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요.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이 매년 12월 31일인데 김남국 의원이 이에 앞에 이제 현금을 해서 이제 현금을 코인화한 거죠. 네. 그런 다음에 해가 바뀌면 다시 또 이제 현금화하는 식으로 재산을 숨겼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송국권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실제로 재산 신고했던 거하고 네. 코인 거래를 비교를 하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는데 예. 12월 31일 재산 신고하기 직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전부 다 코인으로 바꿨죠. 아. 그러면 코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지나면은 그다음에 다시 현금으로 이걸 바꿔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한 90억을 그렇게 바꾸기도 했다는데 네네. 본인이 재산 신고한 건 15억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직전에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서 신고하는 것까지 하면 100억대가 넘는 거부가 되잖아요. 그 청년 정치인이고 또 100억대가 넘는 그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예. 언론에서 그 취재에 들어갑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100억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장 그러면 100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 충돌이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본인이 서민 정치를 한다고 서민 그 코스프레를 해왔어요. 뭐 후원금이 없다, 뭐 한 푼 줍소, 뭐 이런 영상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래서 후원금 전국 1위를 전체 국회의원 중에 1위까지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100억대 재산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떤 배신감을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신고를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이 돈 세탁, 대선 자금과 또 연결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거 그 재산 청구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실정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논란이 상당히 큰 파장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